정치권 이슈 분석해 보겠습니다. 배종호 세한대 교수, 박정화 전 청와대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오후에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6명 두 번째 본경선 TV 토론회를 갖습니다. 오늘 주제가 정치개혁, 각종 현안들을 갖고 있는 만큼 그야말로 좀 치열한 공방이 예상이 되는데 이재명 대 반이재명 구도 이번에도 이어질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재명 대 반 이재명 구도가 확정된 건 아니고요. 때로는 반 이재명 구도, 때로는 반 이낙연 구도. 그래서 반명연대와 반낙연대가 서로 교차하면서 진행이 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아시겠지만 이제 이재명 지사의 일강 독주 체제 때 예비 경선 때는 반 이재명 연대 전선이 분명하게 형성이 됐지만은 예. 그 이후에 이낙연 전 대표가 굉장히 추격하면서 양강 구도로 되다 보니까 또 나머지 3, 4, 5, 6위 주자들이 이재명 지사를 견제하는 대신에 이낙연 전 대표를 견제하는 반낙연대도 형성이 됐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 부분이 결국 이제 3, 4, 5, 6위 주자들이 결선 투표에 자기가 가서 역전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 상황에 따라서 이 전선의 모양새를 바꿀 것 같고요. 지금까지는 지금 다시 부상이 되고 있는 것이 이재명 지사의 경기도민 예. 100% 지원 문제, 재난지원금 그리고 또 음주운전 문제 관련해서는 역시 이제 반명연대가 형성이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은 2차 TV 토론의 주제가 보면은 검찰 개혁 문제도 있거든요. 따라서 이제 검찰 개혁 문제와 관련해서는 나머지 주자들이 이낙연 전 대표를 견제하는 반낙연대도 될 것으로 보여서 굉장히 유동성이 계속되는 그런 TV 토론의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전망이 됩니다. 예. 박정화 대변인께서는 어디에 좀 주목해서 토론해 보실 생각이십니까? 전반적으로 배 교수님 설명 주신 데 동의하는데요. 그 예비 경선 과정 중에 이제 1강 2중 형태에서 지금 2강 1중 머리 형태로 바뀌기 때문에 이재명 대 반 이재명 구도가 큰 틀에서는 계속 유지가 될 겁니다. 근데 최근에 보시는 것처럼 전 백제 논란 그리고 단일화 논란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낙연 대 정세균 후보의 서로 간의 공방도 새로운 전선으로 형성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큰 틀에서는 이재명 대 반 이재명이지만 이재명, 이낙연, 정세균 등이 각각 서로 물고 물리는 혼선 양상이 좀 새로운 전선이 좀 형성되어 가고 있다. 예. 여기에 오늘 각 주자분들이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만 이제 부동산 정책에 관한 공방이 있을 거로 예상이 되고 좀 전에 배 교수님 말씀 주신 것처럼 음주 논란과 관련해서 새로운 이슈가 이제 신상 문제로 오늘도 치열한 검증대에 올라가면서 후보 간 접전 양상을 굉장히 보이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합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이재명 후보의 음주운전 전력이 이번 경선의 뇌관으로 지금 떠오른 상황입니다. 각 캠프에서도 이 부분을 놓고 양보 없는 설전을 벌이고 있는데요. 관련된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이재명 지사님 쪽에서 네. 내세웠던 그 연도가 좀 차이가 있었고요. 네. 그다음에 이 첫 번째 음주운전 치고는 상당히 센 징계를 받으신 거거든요. 150만 원 벌금을 받으셨단 말이에요. 예. 이게 누범이 아니냐라는 그런 자연스러운 의혹이 나올 수밖에 없고 게다가 우리 여배우가 그런 얘기를 또 하셨잖아요. 예. 음주운전의 횟수가 과연 한 번이냐, 두 번이냐에 대한 이 여러 가지 논란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대통령 후보가 되기 위한 여러 가지 자격과 능력에 대해서 검증을 하는 것은 당연한 거고요. 예. 그 시기에 맞는 적절성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9명 후보가 후보를 등록할 시기에 검증을 해서 기준을 하자. 이러면 타당한데 9명 후보가 등록을 하고 모든 그 증명서를 내서 통과를 했고 그에 따라서 6명의 후보로 경선을 진행하는 이 시기에 와서 또 검증을 하자. 이건 제가 보기에는 전형적인 제거면 네거티브고요. 네, 이재명 지사의 음주운전 횟수를 둔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지사 측에서는 추가 음주운전 의혹에 대해서는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고 또 다른 후보들은 벌금 100만 원 미만의 범죄 경력 공개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논란이 좀 확산되는 걸 막으려면 후보 간에 합의를 해서 이제 모든 범죄 사실을 공개할 필요가 있다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배 교수님? 지금 이제 음주운전과 관련해서
본인은 한 차례밖에 없다. 근데 네. 이제 나머지 주자들은 2차례 의혹이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두관 후보가 주장을 했고 특히 이제 여기에 김부선 배우 같은 경우도 2차 의혹 제기를 강력하게 주장하면서 이 문제가 논란이 되니까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은 과거의 전과 내용을 다 까자라고 네. 주장을 하고 있는데 뭐 계속해서 논란이 되니까 그러면 이제 후보들 입장에서는 다 이걸 공개를 하면은 문제가 안 될 것으로 저는 그렇게 전망이 됩니다. 그런데 좀 궁금한 것은요.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는요. 국회의원 선출직에 도전할 경우에는 정식적으로 경찰서에서 범죄 전과 조회를 떼면 그 이제 100만 원 이상의 벌금 이상의 모든 이제 전과 사실을 다 떼주거든요. 플러스 100만 원 미만도 본인이 기재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당에다가 이미 서류 제출할 때 다 했는데 뭘 또 하자는 얘기냐라고 지금 반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 예비 경선 주자들이 당에 제출한 서류에 이 부분이 이미 있다면은 결국 이제 검증을 명분 내서 공세를 좀 강화하기 위한 것 아니냐라는 좀 의문이 드는 건 사실이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이 좀 명쾌하게 정리가 안 된다면은 비공개를 전제로 해서 모든 후보들이 다 모여서 모든 100만 원 미만까지의 전과 사실까지 서로 확인하는 그런 절차를 거치면은 더 이상 이런 소모적인 논란에 빠져들 그런 염려는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서로 동의하겠습니까? 저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재명 지사 측 얘기대로 본인이 뭐 한 점 의혹이 없다라면은 떳떳하게 응해서 깔끔하게 정리하는 것이 더 낫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근데 이 두 양강구도에서 서로의 감정선을 좀 건드리면서 앞서서 말씀하신 것처럼 배우 김부선 씨가 또 등장을 하고 그리고 동양대 최성해 전 총장 사진까지 공개가 되면서 이게 뭐 서로의 지지층을 건드리는 자극하는 좀 과열 양상이 더 심화되고 있다라는 우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 경선이 한 5주 정도 연기가 됐습니다만 지금 공교롭게도 예비 경선 과정을 거치면서 2강 구도가 돼버렸어요. 그리고 이낙연 후보가 최근에는 뭐 주춤하고 있습니다만은 굉장히 급피치로 올라가는 상황. 그래서 어쩌면 이변의 결과도 나올 수 있다라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두 후보 간의 이런 과열 양상은 최종 결론이 날 때까지 계속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이 이전 예비 경선 그다음에 경선의 본 경선의 초기 단계까지는 뭐 검증 네거티브 선을 오고 가고 했습니다만은 저는 이제 서로 간의 캠프 간에서는 돌아오지 못할 감정선까지 건드리면서 이 굉장히 심한 상황으로 가고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오늘 그러다 보니까 이제 캠프에 뭐 대변인도 고소 고발을 하는 신고하는 중앙당에 이제 신고하는 이런 상황까지 갔는데요. 불가피 이런 상황은 계속 갈 거고 여기서 과연 당 지도부가 어떻게 이 경선을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일부 언론이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뭐 어쩌면 극단의 경우 3파전, 4파전의 얘기도 나올 수 있는 상황으로까지도 치달을 수 있다. 저는 여기서 당 지도부의 경선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국면이다 말씀드리고요. 좀 전에 배 교수님 말씀 주신 것처럼 사실은 이재명 후보 측에서 이재명 후보가 떳떳하다면 저는 크게 이게 문제가 될 일은 아니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후보로서 도덕성과 관련한 굉장히 중요한 문제잖아요. 음주운전 자체가 1회냐 2회냐가 중요한 거 이전에 한 번 했다고 분명히 본인께서 얘기를 했던 거기 때문에 이거는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도덕성과 관련해서 굉장히 치명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명료하게 후보가 범죄 경력 조회서 띄어서 공개하면 저는 뭐 말끔히 해결될 텐데 왜 이게 시간을 버는지 끄는지에 대해서는 좀 의문적입니다. 기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150만 원 1차 음주 운전에 걸렸을 때 150만 원 벌금 받은 게 좀 과하다는 데서 시작이 됐거든요. 통상의 경우 100만 원 미만의 벌금을 받는데 150만 원 벌금을 받으면은 또 한 번에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의심에서 시작이 됐기 때문에 저는 후보 측에서 이거는 쉽게 결론을 내릴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뭐 결심만 한다면 저는 뭐 오늘이라도 이 논란은 종식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선 레이스 캠프에서 이심송심이라고 해서요. 이재명 지사의 마음과 송영길 대표의 마음이 통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부가 경선 관리를 공정하게 하고 있느냐에 대한 캠프 쪽의 문제를 삼기도 하고 여기에 대해서 지도부는 물론 일축을 하고 있는데
이 상황들은 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심 송심이 결국 이제 이심 전심의 사자성어에서 나와가지고 송심이 이재명 지사 측에 있다. 라는 이제 그런 문제 제기를 나머지 주자들이 하고 있어요. 그 대표적인 사건은 지난번에 경선 일정 연기와 관련해서 송영길 지도부가 나중에 결국 연기를 했지만 초창기에는 연기는 안 된다라고 이제 확실히 쐐기를 박아줌으로 인해서 이재명 대선론에 힘 실어주기 아니냐라는 것으로 시작이 됐는데 또 최근에는 이재명 지사의 방문 일정에 송영길 대표가 함께하면서 역시 이것도 좀 특혜 아니냐. 라는 이제 그런 의혹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 문제가 지금은 검증단 설치 문제로까지 비화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저는 한마디로 대선 후보 검증단은 있는 게 저는 낫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국민의힘에서 자체적으로 대선 검증단을 두겠다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선 검증단장을 누구로 하는 문제를 가지고 지금 옥신각신하고 있지 대선 검증단 설치 자체를 가지고 논란의 여지가 없거든요. 대선 검증단이 있어야 될 이유가 결국 이제 자체 예방주사를 놈으로 인해서 본선 경쟁력 있는 후보를 만들겠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도 그러고 야도 그러고 민주당도 그러고 지금 국민의힘도 그러고 1위를 달리고 있는 이재명, 윤석열 이재명에 대해서 여러 가지 흠결이 있는 후보다라는 문제제기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더욱더 대선 검증단의 필요가 더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는데요. 아시겠지만 지난 2007년도에 이명박 그리고 박근혜 두 후보가 매우 치열하게 붙으면서 한나라당이 자체 대선 검증단을 설치를 했고 더 나아가서 인사청문회까지 했거든요. 결국 이제 그런 예방주사에 힘입어서 집권에 성공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깔끔하게 지도부가 수용해서 대선 검증단을 설치하는 것이 맞는 방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제 이재명 후보가 부동산 공약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제 기본 시리즈, 기본주택 100만 호를 포함해서 총 250만 호를 공급하겠다는 건데요. 또 이낙연 후보는 성남공항을 이전을 하고 3만 호를 공급을 하겠다. 서로 좀 맞붙고 있는데 오늘 토론에서 또 이야기도 나올까요? 오늘 분명히 얘기가 나올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 최대의 아킬레스건이라고 할 수 있는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정책들을 내놓고 있는데요. 사실은 뭐 치열하게 붙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오늘 전문가들 그다음에 야권 후보들의 평가는 굉장히 박해요. 일단 이재명 지사에 대한 250만 호 공급 계획에 대해서는 우선은 구체적인 공급 부지, 방법, 그다음에 소요 자금 재원 이런 것들이 없는 상황에서 그냥 희망 고문 아니냐. 그리고 심지어 원희룡 지사 같은 경우는 뭐 동물에 빗대서 이 조산 모사식 아니냐라는 비판까지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낙연 후보 같은 경우도 사실은 성남공항에서 3만 호 공급을 얘기하고는 있습니다만은 이미 성남공항에 관한 얘기는 오래전부터 여러 선거 과정마다 나왔던 얘기라 새롭지 않아서 각 후보 간에 이런 전문가들의 비판을 가지고 오늘 토론에서 얘기가 될 텐데 전반적으로 오늘 토론에서 뭐 부동산 정책 공약을 발표는 했습니다마는 국민들한테 좀 다가갈 수 있을 만한 그런 그 부동산 정책은 아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본적으로 25번 정도 이 정부에서 부동산 공급 대책을 내놨습니다마는 집 가지고 있는 사람을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고 시장을 이기고자 하는 이런 기본 인식을 벗어나지 않는 한 국민들이 아쉬워하는 그런 기본적인 욕구인 의식주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요원하다. 그래서 국민들한테 다가갈 수 있는 부동산 정책이 여권 후보한테 좀 더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이런 부동산 정책이나 정책 대결로 가기는 조금 이른 감이 있는 게 정책 대결을 하게 되면 사실은 현 정부에 대해서는 비난, 비판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아마 여권의 민주당이 지금 경선이 초기 단계에는 저는 TV토론이 계속 있습니다마는 본격적인 정책 대결로 가기에는 좀 이른 시기다. 그러기에는 청와대나 이 친문에 대한 구애 전략이 아직도 공고하다. 뭐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부동산 정책 계속해서 내놓고 있고 일부에서는 뭐 영끌 정책이라고까지 할 정도로 그만큼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내놓고는 있는데 실현 가능성 면에서는 조금 다른 시각으로 봐야 된다라는 비판적인 견해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실현 가능성은 이제 매우 중요하죠. 왜냐하면 공약이 결국은 뭐 빌공짜 공약으로 끝나면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두 가지를 동시에 봐야 된다고 그래요. 뭐냐면은 이 정치에 있어서는 상상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국 이제 과거
과거에 뭐 무상 급식 문제라든지 무상 교복이라든지 이런 게 허황된 얘기 같지만 결국 다 현실화됐거든요. 예. 따라서 반값 아파트와 관련해서 계속해서 화두를 삼으면은 결국은 현실적인 처방이 저는 나온다고 보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재명 지사의 기본 주택의 개념 그리고 구체적으로 본인이 임기 내 250만 호를 공급하겠고 또 기본 주택은 이제 100만 호를 공급하겠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인 나름 방법도 다 얘기를 했어요. 그렇지만 말씀하신 대로 실현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가장 두 가지가 문제 아니겠습니까? 첫 번째는 집을 지으려면 부지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부지를 어디에 마련하겠는가?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재원을 어디에 마련하겠는가라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앞으로 계속해서 이재명 지사가 제시해야 될 그런 대목이고요. 이런 측면에서 이낙연 전 대표가 지금 성남 공항을 이전해서 예. 앞으로 7만 호를 공급하겠다라는 부분도 저는 상당히 획기적인 제안이라고 봐요. 물론 이것과 관련해서도 군 관련 공항을 이전할 경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라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를 뛰어넘어야 되는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뭐 야권에서 네. 무조건 뭐 허경영식 공약이다라고 폄하할 것만은 아니고 본인들도 이와 관련해서 더 구체적이고 더 실현 가능성이 있는 그리고 더 획기적인 처방을 내놓을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얘기를 좀 덧붙이고 싶습니다. 예. 자연스럽게 이제 야권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앞서서 박정화 대변인 말씀하신 것처럼 대선 후보 검증단 꾸리기는 꾸리고 누가 맡게 될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관련한 목소리 좀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제가 그 뭐 이간질하려는 건 아니고요. 지금은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김진태 의원도 뭐 그런 목적성을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는 법사위원으로서 할 일을 한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김진태 의원을 저희가 발탁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게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검증위원회 이런 거 하려 그러면은 법조인 경력이라든지 이런 수사 경력이 있으면 뭐 수사하겠다가 아니라 네네. 아무래도 그런 법률적인 관계를 판단하고 하는 게 좋기 때문에 좋은데. 근데 과거 이제 이명박 박근혜 후보 경선 때 후보 검증위원회를 설치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그 경선관리위원회 산하에다가 이렇게 설치를 했지 당대표 직속으로 하지는 않았거든요. 예. 그리고 그것도 후보들의 의견을 들어서 설치를 했지 이렇게 당 지도부가 후보들의 의견을 듣지도 않고 이렇게 독단적으로 결정하지도 않았어요. 예. 어차피 경선에 들어가면 후보 상호간의 검증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다 드러나게 돼 있거든요. 예. 네, 이준석 대표가 대선 후보 검증 단장으로 김진태 전 의원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게 과거 윤석열 전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당시에 저격수 역할을 맡았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윤석열 견제용이다라는 지적도 있고요. 또 듣고 오신 것처럼 권성동 의원이 또 독단적인 결정이다라고 또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일단은 그 검증단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는 뭐 동의를 합니다. 이게 지금 그 논란은 또 다시 그 안에 들어가면은 당대표 직속으로 하느냐 아니면 이게 경선관리위원회에서 해야 되느냐 이런 논란이 있습니다만은 지금 여러 가지 여권에서 이 공세를 취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좀 뭐 검증단이 필요해서 거기서 객관적으로 준비도 하고 대응 자료도 만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김진태 전 의원의 단장설로 인해서 이제 그 발단이 되고 있는데 사실은 과거 윤석열 총장이 이제 검찰총장이 되던 인사청문회 당시에 굉장히 그 강한 공격수로 역할을 많이 했어요. 김진태 전 의원이.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 과연 옳은 판단이냐라는 거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 측에서 공세를 취하고 있는 거고 이게 아직은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설로만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임명이나 그다음에 그 결정이 나면 또 다시 한번 파열음이 있을 텐데 배경에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 측도 그다음에 윤석열 후보 측도 검증단 구성에 대해서는 크게 반대를 하거나 이런 것보다는 서로 지금 당 주도권을 가지고 헤게모니 싸움에서 비롯되는 거 아닌가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우선은 지난주에 있었던 조기 입당에서 대표가 없는 상황에서 입당. 그다음에 이번 주 총가요 상견례를 하는데 좀 기다리게 했다는 문제. 오늘도 사실은 당대표실 주도로 이제 대선 후보들 봉사활동이 있었습니다만 윤석열 후보는 또 참석하지 않은 이런 서로 이제 기싸움에서 나오는 저런 것들이 이 지금 권성동 의원이 얘기했던 것처럼 좀 표출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고
당분간 사실은 불가피 후보가 결정되는 11월 초까지는 당 대표와 유력 대권 후보 간에 이런 기싸움들이 좀 다소간은 진행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예. 김진태 전 의원이 대선 후보 검증 단장이 된다면 윤석열 후보와의 관계는 좀 어떻게 예상할 수 있을까요? 뭐 과거의 악연이 계속된다고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따라서 지금 김진태 전 의원을 검증 단장으로 세우기도 전에 벌써 파열음이 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식으로 임명을 하게 될 경우에는 김진태 단장하고 윤석열 전 정청 측의 이런 마찰과 대립은 더 심화될 수밖에 없고요. 더 나아가서 이준석 대표하고 그리고 윤석열 전 총장 측하고의 파열음도 날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은 아시겠지만 이 대선 검증단이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고 당대표 지금 직속 기구거든요. 네. 그러면은 임명자도 이준석 대표 그리고 당대표 직속 기구 그러면은 검증의 결과를 가지고 윤석열 전 총장 측에서 만약에 굉장히 본인들에게 불리한 그런 방향으로 간다면은 결국 이준석 대표의 의중이 실린 것 아니냐. 따라서 불공정하다라는 이제 불공정 시비를 계속 걸기 때문에요. 더 파열음이 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윤석열하고 또 이준석 대표 이 두 사람 같은 경우는 마찰을 낼 수밖에 저는 없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은 입장차가 달라요. 윤석열 전 총장 측 입장에서는 대세론을 몰아가지고 무난하게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돼서 대권에서 승리하는 것이 목표인데 그렇지만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면은 어대윤으로 밋밋하게 끝나는 것이 아니고 굉장히 흥미진진하게 드라마틱하게 그래서 흥행성을 유지해야 되느냐라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지렛대의 하나로 이 검증단을 쓸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양측의 긴장감은 앞으로 정식으로 가동이 되면 더 높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예. 이번에는요. 최재형 전 감사원장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을 했습니다. 저희가 생방송을 통해서 출마 선언하는 장면들도 보여드렸는데 이게 시간이 몇 시간 지나지 않았는데 여러 가지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최재형 원장은 무너져가는 대한민국 지켜볼 수가 없어서 나왔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당에서 반응 나온 게 헌법 정신 저버린 부정한 출발이라고 아주 강도 높은 비판을 했습니다. 최재형 원장의 앞으로 행보까지 좀 더해서 오늘 출마 선언과 어떻게 보셨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뭐 오늘 그 최재형 원장의 그 출마 선언문을 보면서 많이 고심을 해서 본인이 왜 출마를 해야 되는지 그다음에 본인은 어떤 나라를 만들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이 많이 담겨 있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았고요. 여권에서의 공격은 뭐 불가피했던 거고 사실은 지금 윤석열 후보나 최재형 후보나 모두 다 여권이 오죽했으면 저렇게 현 정부에서 일했던 사람들이 반대 야당 후보로 대선 출마할까라는 점을 비춰보면은 저는 뭐 그 공격이나 공세가 정당하다라는 점을 국민들도 정당하지 못하다는 점을 국민들이 이해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오늘 최재형 원장이 무너져가는 대한민국 지켜야겠다. 그리고 미래와 청년 강조하면서 얘기를 했는데요. 감사원장직을 그만두면서 윤석열 후보와 굉장히 대비되는 행보를 좀 보여왔잖아요. 그리고 일각에서는 윤석열 총장의 조기 입당도 최재형 원장이 당의 지지 기반을 확대해 가는 과정에서 빨리 입당하는 효과도 일단 있었다, 영향도 있었다 이런 평가들을 하고 있는데요. 두 후보 간에 기존에 있었던 잠정들과 달리 이제 밖에서 외부에서 들어왔으니까 지금부터 당내 지지 기반을 확대하는 방안 그리고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안 그다음에 본인의 비전을 제시하는 이런 것들에 대한 치열한 싸움이 사실은 경선이 시작되는 8월 말 전까지 뜨거운 여름에 계속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일단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경우는 긍정적인 평가,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평가. 이 출사표 관련해서 학점으로 매긴다면은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A학점, 그리고 윤석열 전 총장은 C학점으로 봅니다. 그 근거는 첫 번째로 품격이 한쪽은 있었고 윤석열 전 총장 측에서는 굉장히 품격이 없었다. 보면은 뭐 독재다라든지 뭐 국민 약탈이라든지 이권 카르텔이라든지 이렇게 있지만은 굉장히 좀 내용을 보면 품격이 있었고 또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봐도
윤석열 전 총장 같은 경우는 반문재인만 있었지 구체적인 비전이라든지 철학이라든지 정책적인 제시가 전혀 없었는데 거기에 반해서 최재형 전 감사원장 같은 경우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외교, 안보 문제까지 나름대로 구체적인 비전과 방향 제시가 좀 있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지만은 구체적인 정책 제시는 앞으로 본인이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지금 총론적인 것만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윤석열 전 총장 같은 경우는 50%가 넘는 당협위원장의 세를 가지고 대세몰이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 따라서 어떻게 이 대세몰이를 극복을 할지가 본인의 숙제로 남아있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 비교적 후한 점수를 주셨습니다. 네,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의 합당 갈등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감정적인 다툼으로 좀 번지는 것 같아요. 국민의당에서 이준석 대표를 철부지 애송이다라는 공격하는 발언이 나왔고요. 또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에는 안철수 당대표의 국민의힘 경선버스 탑승 관련해서 꼭 요란한 승객을 태우고 가야 하나 또 반문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정도면 합당을 하더라도 과연 좀 순조롭게 될 수 있을 그렇죠. 것이냐, 후유증을 또 걱정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일단은 저는 개인적으로 당분간의 합당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간과 난인가라고 예상을 하고요. 그다음에 설마 그러니까 4월 7일 보궐선거 국면에서 안철수 대표가 흔쾌히 합당을 하겠다고 얘기했던 게 그때 당시 그동안의 안철수식 정치의 답답함을 저렇게 풀어갈 수 있는 기회도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여전히 또다시 그런 답답함이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제가 볼 때는 그 감정 싸움까지도 가고 각각의 처음에는 뭐 당명을 갖고 논란이 있었고 그다음에는 몇 개의 지역위원장 선임을 갖고 논란이 있었고 그다음에 시도위원장 얘기가 있었습니다만은 숨어있는 그림은 사실은 안철수 대표의 대선 출마 문제였구나. 그리고 거기에 모든 그 핵심적인 그 서로 간의 요구가 있었구나라는 거를 저희가 최근 각 보도로 알 수 있게 됐잖아요. 제가 볼 때는 이번 여야 간의 대선도 1대1 구도로 갈 수밖에 없는 구도지만 안철수 대표가 갖고 있는 한 상시적인 4, 5%를 가지고 11월 이후 국민의힘의 후보가 결정이 되고 나면 그거와 가지고 또다시 협상하는 지난한 합당 싸움이 저는 지금부터 해서 계속되어 갈 거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안철수 대표가 본인이 그동안 보여줬던 거를 뛰어넘으면 어느 정도 성과를 이룰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이제 안철수 대표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도 상당히 많이 접어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이런 상황이면 국민의당이 조금 더 좀 위기의식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전개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돌파구를 마련해야 될까요? 뭐 위기의식은 없다고 저는 봅니다. 국민의당은 자신들의 스케줄대로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넉 달 이상 계속해서 밀고 당기고 해도 결론이 안 나오는데요. 지금 안철수 대표가 잠정 자가격리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준석, 안철수 두 사람의 마지막 단판 회동이 무산됐는데 결론은 제가 볼 때 두 사람이 만나도 결렬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이 시점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 사실상 흡수 통합을 요구를 하고 있고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는 미래 본인의 대권 도전을 위한 지분을 요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두 사람의 결론은 나지 않을 게 분명하고요.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결론이 날 것인가? 지금 이제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는 이번에 대권 도전하는 건 저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예. 그렇지만 안철수 대표가 지금 갖고 있는 생애 마지막 목표, 본인이 절대 포기하지 않는 목표가 대권이거든요. 따라서 차차기 대권을 염두에 둔 뭔가 딜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 시점이 지금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 그 시점은 언제냐? 11월 9일 날 국민의힘에 대통령 후보가 결정이 되면 그때 그 사람하고 하면은 딜이 된다는 것이죠. 그게 무슨 얘기냐? 어차피 이번 대선 같은 경우는 1대1 대결 구도로 가면 51대 49. 그 승부가 되면은 결국은 안철수 대표가 갖고 있는 4%에서 5%의 이게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할 수가 있거든요. 따라서 말씀드린 대로 11월 달 넘어서야만이 국민의힘 그리고 안철수 또는 뭐 국민의당과의 협상 문제가 가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종호 세한대 교수, 박정화 전 청와대 대변인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